뉴스타운 TV와 뉴스타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의 손상윤입니다. 예, 오늘 뉴스타운 TV는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방송에는 원광대 명예교수이신 이주천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도 활동을 왕성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주천 교수님은 제가 늘 행사 때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많은 사학자, 역사학자가 있지만 유일하게 정통 보수 우파, 자유우파 사학자 되시겠습니다. 교수님, 역사학자로서 또 그다음에 이제 애국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교수님 보실 때 이 윤석열 정부 저하고는 한 6개월 전에도 한번 6개월 평가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지지율이 인기가 항상 보면 평균 잡으면 잘한다가 35%, 30%대고 그다음 못한다가 이제 60%, 60, 적게 말하면 60 몇 푼 넘어가고 크게 나면 35 잘한다, 65 못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지지율 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1년간 이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이 견해를 갖고 혹시 계십니까? 지지율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그 20대, 30대 지지율이 좀 빠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층 중에서도 이제 좀 화끈하게 지지를 했다가 그 사람들이 좀 빠지고 막 그런 현상이 좀 고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갑자기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 없이. 어떻게 보면 거저먹은 거죠. 쉽게. 거저먹은 건 심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그 베란스키도 배우 코미디언 출신 아닙니까? 근데 전쟁 상황이고 여기도 좀 쉽게 된 편이거든요. 정치 한 5년, 10년 전 굴러 먹어야 되는데 해보지 해가지고 득득 해가지고 호박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냥 덩굴채로.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이제 본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각 분야별로 좀 짚어봐야 되겠지만 우리 교수님 지적대로 큰 문제는 좀 너무 갑자기 됐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리 사이. 고구려식으로 옛날에 대리 사이라 했잖아요. 똑똑한 놈이 있으면은 영입해가지고 데리고 온 케이스거든요. 그 당에서 키운 게 아니고 데리고 온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기보다는 자기네 말을 잘 듣거나 마음에 들거나. 그래서 일단 늘 이제 사법고시도 늦게 됐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지만 늦게 됐고 또 뒤늦게 검사에 임용이 돼가지고 변방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문재인한테 잘 보였는지 마음에 들었는지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서 검찰총장. 그 탄핵의 칼집 역할을 하라 했는데 행동대장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검찰총장. 그래서 이제 조국과 추미애 건으로 이제 싸움이 되면서 일약 스타가 되면서 이제 대통령 당선됐는데 저쪽에서 볼 때는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배신자다. 그렇잖아요. 배신자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올해 돌아와서 간첩을 잡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소학이죠. 그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가 제주도 1월 달에 가서 자유문화제를 할 때 우리 같이 갔잖아요. 2회차 제주시청에서 행사할 때 이제 좌파들이 와서 방해를 했는데 충돌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그 다음날 이틀 뒤에 제주 간첩단 사건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행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저쪽에서 이제 배신자 그 다음에 간첩을 잡기 때문에 북에서 볼 때는 이제 적이 됐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루비콘강 건넜죠.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살 길이나 이 국가나 지지율 모든 걸 끌어올리려면 진짜 이제 제대로 된 자유우파의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말은 연설에서 보면 항상 자유를 많이 강조하는데 이제 일부 비판적인 사람들은 말로만 자유이지 이 자유가 없다. 언론의 자유 특히 지금 큰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왜 자유에 대한 처음에 이제 대통령 대회가 취임식할 때 자유를 했는데 굉장히 공했잖아요. 자유 30몇 분 했는데 그때 하고 요번에 유엔하고 미국 가서
자유한 거는 좀 더 보다 구체적이 있습니다. 예, 예. 구체적으로 있고 한 1년 정도 지켜봤는데 작년에 8.15 또 우리가 연설 봤잖아요. 예, 예. 그 작년에 사실 협박 많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렇죠. 예, 예. 막 여기저기 해집고 다녔는데 네. 올해 3.1절 이후부터 해가지고 연설도 그렇고 기자들 이런 회담 같은 거 보면은 조금 이제 정신이 좀 들었다 할까? 약간 이제 못 모르고 막 일하다가 대통령 자리에 이런 것이다 해서 어드바이저도 좀 구체화되는 것 같고 제 생각엔 조금 이제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 자리가 이런 자리다. 의회 지지를 받으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이제 좀 안정화된다 할까? 좋게 이야기해서. 네. 저는 좀 플러스. 네. 발전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당연히 비해서는. 예. 지금 봐도 이제 범보수 자유우파에서는 일단 제일 잘한다고 예. 평가되는 게 한미동맹 강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어저께 일본 문제. 일본 예. 기시다 총리까지 이제 뭐 일본에 가서도 하고 요번에 하고 또 G7 또 이제 한미일 동맹까지 완벽하게 할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점수를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예. 잘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잘하는 게 이제 지금 뭐 방산수철은 뭐 본인이 잘하기보다는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이 잘했던 예. 걸 지금 문재인이 막아놨다 풀린 거고 예. 뭐 그래도 이제 잘하는 거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경제가 큰 문제인데 이거는 뭐 윤석열 정부 책임이 아니라 문재인이 다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 국내 세일즈맨 1호라 이래가지고 뭐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도 잘하고 있고 뭐 대체로 잘한 부분이 맞는데 많은 게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은 이 대통령의 역사관 아니겠습니까? 예. 제주 4.3 사태에 대한 역사관, 예. 그다음에 강주 5.18에 대한 역사관, 뭐 등등 해가지고 이 좌편향 좌로 쏠린 역사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자유우파에서는 점수를 박하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의심을 하고 있고, 예. 뭐 교수님이 보시는. 아니,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는 문재인 비행기 타고 가라 하지도 않았는데 갔잖아. 자기가 후보인데 당선자인데 간 건 첫 케이스 아닙니까? 그 이야기 나쁘게 말하면 건너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안 갔는 게 이제 좀 다행이고. 제일 문제가 이제 작년에 김대중 자꾸 이야기하다가 올해 좀 그게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 그 기념관 또 해야 되겠다는 보훈처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하니까 정신을 좀 차려가는 과정이죠.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게 5.18에 오면은 이 5.18 열차 타고 또 당정청이 가자 해가 또 멱살을 잡는 식으로 해가지고 강제로 가가 또 임의 행진곡 부르면 그런 사고는 좀 안 칠 것 같은데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걱정되죠. 제가 볼 때 걱정되고 본인이 이제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머리를 굴리거나 국민을 기만하려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비참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좌우에서 다 맞아버리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본인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가관과 역사관을 바로 세우면은 그리고 청소할 거 청소하면 뭐 저는 상당히 아주 업적을 남기는 대통령으로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문재인 이재명 그 수사 거기다가 저 50억 클럽 수사랑 여론이 좀 폭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 민정수석이 있던 그 아들의 50억 클럽 받았는데 판사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뭉갠 거면 그러면 사법부 카르텔이라든가 이런 법조인들의 비리는 누구보다도 검찰총장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요.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그걸 확실히 못하는 게 어느 라인에서 손을 댈까 말하자면 나쁘게 말하면 하명이 확실히 안 떨어졌다. 우리 이래 보거든요. 선이. 확실하게. 확실하게 이 정도로 해라. 는 하명. 임금님 말하면 임금님의 하명이 안 떨어져서 밑에 검사들이 주저주저 하고 이래 쑤셨다가 뺐다가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리저리 뭐든지 뺐다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잡으려면 딱 잡았고 지금 사법부 카르텔에서 이 일반 그 재없는 백성들이 법조인의 횡포로 해가지고 변호사, 판사, 검사, 경찰 또 의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민중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동아은행 부산 그 저축은행 사건이라든가 수사하다가 중단한 거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것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쨌든 명문대 우리나라 최고의 서울대, 서울대법대, 그다음에 사법고시 패스해서 검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잘하는 점은 이제 특수부 출신이니까 뭐 수사는 잘하는 것 같아요. 범법자 잡는 거는. 예.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가 국가관하고 안보관이거든요. 예. 역사관.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존경하는 사람이 원래 김대중, 노무현 이런 좌파 대통령들을 좋아했다. 예. 뭐 그거 좋았으니 그쪽에서 왔잖아요. 예. 어쩔 수 없이. 예.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아쉬워요. 네.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지금 한 1년 지켜보니까 본인이 이제 평검사 시절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때 보는 정보의 양, 탑시클리터. 네.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이 됐을 때 보는 이 탑시클리터가 다르다.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고급 정보들을 보고 국가 기밀 사항들을 보다 보니까 시야가 좀 넓어진 것 같고. 그거하고 관계되는 건데, 저 제주 차원 간첩단 사건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 했답니다. 아유, 우리나라에 간첩들이 이렇게만 하고 쇼크를 받았다요. 그게 그때 검찰총장할 때 받은 정보하고 국정을 통해서 바로 받는 정보하고 벌써 다르지. 간첩망에 대한 보고서가 다르잖아요. 그 차이가 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안검사 출신이면은 아주 좋은데. 공안검사 아니잖아요. 특수부 그러니까 출신. 특수부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안검사들이 워낙 이제 좌파 정부 들어오면서 탄압을 받아서 그러니까 선배들 중에 공안검사들을 많이 만나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미팅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해 보니까 학습 속도가 좀 빠르더라. 올해 뭐 나타나잖아요. 그런 게. 스피치에서 벌써.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특급 기밀들을 보다 보니까 이거 알구나, 이거. 야, 자기가 지금까지 민주하고 좋았던 사람들이 보니까 시뻘건 놈들인 거야. 바로 본 거예요. 새빨갛다 민주화 보니까. 세력이 아니라 이거 좌익이구나. 빨개이구나.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선을 걷는 게, 종북주사파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척결의 대상이라고 얘기한 게, 그래서 이제 선을 걷는데. 민노총 이야기도 그랬잖아요. 민노총하고 협상 안 된다. 그런 거면. 그러니까 문제는 본인이 너무 늦게 알았다는 거죠, 이것도. 그러나 미리 알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이제 학습 속도는 상당히 빠른 것 같아,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제주 4.3은 작년에는 뭐 당선자 신분에 간 거고, 그죠? 비행기 빌려갔잖아요. 자기 비행기도 아닌데. 간 건데,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 공이 좀 큽니다. 제주도 안 간 거는. 저희가 자유문화재 가서 이 교수님들 같이 했지만, 제주도의 범보수 자유파가 하나로 통합해서 우리가 모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주 4.3 그 현수막 80개 전역을 제주 전역에 걸 때 우리 자유당, 그다음에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이름으로 해서 그 9호점 표 9호점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뭐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에 의한 공산 폭동이라는 내용입니다. 충격 받았죠. 제주 도민. 뭐 태영호 의원이 했던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80개를 전역에 붙였는데 뭐 여단이 났었어요. 그 김동시 이야기는 최초의 일이라 그래요. 그렇죠. 같이 한 것이 같이 하는 것도 통합. 최초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80개를 갔는데 뭐 각 정당에서 60만 원씩 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는 우리가 이제 자유문화재를 갖고 내려가서 첫 열매였다, 이게. 그래서 뭐 격려 전화도 오고. 그래서 이제 그 불법 정당 현수막을 함부로 못 떼는데 제주시와 서귀포 시장들이 나서 뗐는데. 11만 원 떼는 거야 돼요. 근데 근데 제주시장인가 서귀포시장이 좀 똑똑해요. 뗀다고 해놓고 안 뗐어, 이놈은. 그래요? 한 놈만 뗐나 봐.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에서도 이제 우리 오상종 단장이 이제 고소를 했고. 제주도에서도 이제 위임을 받아서 지금 고소 추진중인데, 이게 시끄러워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안 갔어요. 저희들. 잘하셨네. 5.18 현수막도 지금 조만간에 저희가 붙일 건데, 이것도 이제 통합 현수막으로 좀 붙였으면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중앙에서는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유당 명의로 5.18 현수막을 또 대규모로 지금 작업을 시작 들어가는데, 이게 좀 이슈가 돼서 대통령이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역사관이 이제 대통령이 됨으로써 많은 정보를 특급 정보를 보면서 특급 비밀 문서들을 보면서 선을 긋는데, 아까 이제 여기서 작년하고 확실히 달라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해야 될 거. 뭡니까?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하명이 제대로 안 내려간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거를 원래는 이제 취임하면서 저쪽에 뿌리가 있으니까 그 밑에 또 한 번에 싹 인연이 안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물 밑에서 뭔가 통합 협치를 추진했던 거 아니냐. 기다릴 거 맞아.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리고 하는 짓이 너무 개판이니까 이 새끼들은 상종 못할 놈들이야 이렇게 선을 긋는데 본인이 이제 선을 딱 그은 게 종북 주사파의 선을 긋는데
이 선이 불분명한 거예요. 이 종북 주사파에 대한 이 누군지가 대해서 네. 저는 이게 불분명한 게 아닌가. 우리가 볼 때는 문재인이도 종북 주사파로 보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임종석, 네. 문재인. 네. 뭐 이재명은 뭐 종북 주사파인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변방 좌파거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경기 동부연합 좌파 변방 그래서 성골이 아니에요. 주사파 동조 세력이죠, 말하자면. 주사파 동조 세력. 그러니까 이제 진골은 주사파고 이제 외곽 변방 이제 좌파인데 이제 뭐 돈을 엄청나게 천문학자 엄청 끌어나가면서 자 이런 부분에서 이 선이 분명하지 않다. 응? 선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아까 말한 하명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지금 뭐 제일 이슈가, 최근에 이제, 방미, 한미 정상회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성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지금 뭐 이제 여기 보면 성과에 뭐,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국빈 방문이다. 바이든 정부 돌아왔을 때, 처음 국빈 방문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 초청해서 우리 대통령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12년 만에, 이제 국빈 방문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영어로 연설을 잘했다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선언, 이 삼핵 선언이라 그러는데, 이 지금 이제 핵 공유나 아니냐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는데, 더 발전시킨 거다, 핵 부분을. 잘한 거고. 그 다음에 총 59억 달러, 약 7조 9천억 정도의 외자 투자를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현재 50건 정도의 MOU가 이제 체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반도체, 배터리, 최첨단 분야, 바이오 등등 해서, 실질적으로 한미 동맹에서, 안보 동맹이 주 책이었는데, 이제 경제 동맹. 그러니까 안보 경제 동맹의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뭐 결론적으로는 저는 방미에 성공했고 이 정상회담이 좋은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보충한다면은 지금 그 나토식이냐, 나토식 핵 공유냐에 대해서 좀 말이 있잖아요, 논란이.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나토식으로 가는 그 첫 단추. 그러니까 이게 이제 NCP 컨설턴트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나토 쪽으로는 플래닝은 구체적으로 같이 그룹을 한 거고.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전폭기업 탑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유럽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핵무기가 지금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으로 이제 핵 잠수함으로 해서 하는데 그걸 상회한다는 건 협의체. 그런데 첫 단추고 거기에 이제 일본이라든가 호주를 끼어들겠다면 이 덩치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면인데 제가 이제 김태호 박사님하고 원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 한반도에서 그 비핵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하나 있고 제2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나라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이 자익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대로 다 미군 핵무기가 고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자면 팔아가지고 북한에 넘기듯이 핵무기 자체가 육지에 있어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 포위가 돼가지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구나 해서 그렇게 이제 언더시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핵잠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핵 문제 잠깐 짚고 갑시다. 그래서 이제 자체 핵 개발을 해야 된다고 이제 떠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중에 이거를 이제 미국과 우리가 이제 협상이나 어떤 회담을 통해서 얻을 것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적으로 발언은 좋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은 이거 반미 세력이에요, 사실은요. 이거 잘 모르는데 제가 누구한테 설명도 해드렸는데 근본적으로 핵 개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NPT에 탈피해야 됩니다. 임시적으로 어쨌든 해야 되면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서 왕따 국가가 됩니다. 요거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제재 부분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핵을 가지게 되면 이 핵 도미노 현상이 옵니다. 일본. 뭐 중중해서 전부 다 핵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 절대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했을 때 이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을 못 믿는 거예요. 아니, 빨갱이들은. 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려는 정치 세력이 있잖아요, 실제로. 했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노태우 때 이걸 이제 전술핵을 우리가 반납했지만
한번도 피해갔으나. 네. 어쨌든 그때부터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 다시 들어오면 빨갱이들이 장악하면 북한께 되는 것입니다. 지금 쏴줘도 미군들이 있지만 그걸 고립시키면은 그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핵 개발 부분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을 전술핵, 그러면 핵을 공유해야 되냐.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술핵을 갖다 놔야 되는, 뭐 그러면 이제 나토식은 전술핵을 아예 그냥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믿을만 하니까 하는 거고, 요 우리는 못 믿으니까. 대한민국 자체를 못 믿으니까 미국에서 볼 땐 70% 공산화됐다고 보는데 이거 북한과 중국 쪽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못 갖다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한반도가 너무 작다, 남한이. 그래서 이제 핵을 갖다 놓게 되면 북한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게 되면 공격을 했을 때 핵시설부터 때릴 거다. 그랬을 때 이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너무 근접돼 있다는 거죠. 적성국가들하고 한반도가. 우리나라가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작고 적성국. 아니, 그걸 떠나서. 어쨌든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너무 작다 보니까 핵을, 전술핵을 갖다 놓으면 이게 빨갱이들이 정보 다 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숨겨놔도. 그럼 북한에서 때렸을 때, 도발을 했을 때, 그다 때리면 폭발이 너무 크니까 이 한반도의 핵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죠. 요런 부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런 부분이 가장 핵심 같습니다. 지금 제가 뭐 몇 개 짚어본 거랑 김태호 박사님하고 비슷한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이제 사실상 핵 공유라고 얘기는 했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이, 핵 잠수함에다가 전술핵을 탑재해서, 이제 우리 근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늘 상시 배치해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북한이 도발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안전장치도 되고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핵 공유다. 이렇게 이제 윤석열 정부 평가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우리 우라늄 재처리시설. 그런 점을 좀 언급하는 전문가들은 또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재처리시설 확보됐잖아요.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그걸 기술은 6개월 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죠. 6개월에서 뭐 빠르면 6개월 늦어지죠. 지금 당장에 원전에 있는 그 재처리시설 확보가 안 돼가지고 2030년대 되면은 포화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화장실 있으면은 이걸 퍼낼 똥통이 없다는 거예요. 저장소. 그런 것을 일본만큼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다른 건 이제 배터리라든가 이런 전기차 같은 거, 이번에 그 미국이 법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기술이라든가 회계장부 다 보고를 하라. 그런 데 대해서 이제 그 NSC 밑에, 건설설상 그룹을 만들겠다, 팀을 만들어서 대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좀 막연하다. 또 확실하게 우리의 그 이권이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기업들, 투자들이 좀 불안한 상태다. 그런 점을 언급한 그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워싱턴 선언 내용에 보면 이제 사실은 자유의 나침판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지금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지만 핵은 못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정사실화돼 있는 게 전 세계에서 이제 공통이 핵은 못 사용하는 겁니다. 도발을 하더라도 재래식 무기 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핵이라는 것이 갖고 있어봐야 최후의 보류지. 그걸 사용하게 되면 그 나라는 무조건 죽는 겁니다. 아니, 그거가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지금 그 지구전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에서 양쪽에서 죽겠다고 하는 게 지금 포탄하고 탄약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북한 경우에 군복하고 지금 이 무기라든가 이런 탄약이 지금 푸틴 밑에 있는 바그너 그룹에게 이미 전달됐답니다. 그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렌스키가 우리나라에도 나토 사무총장도 와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군사 무기 달라 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계속 이제 못하겠다고 인도적인 차원만 했는데, 이 장기전으로 될 때 한국이 이런 그 압박이 이거 언제까지 참 견딜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북한은 이미 군사무기 들어간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저는 뭐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는 그 우파 인척하면서 유튜브를 하거나 애국 활동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러시아 팬 드는 사람이 난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고요. 기가 막히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자꾸 비판하는데 그건 간단해요. 나쁘게 볼 거 없고 구소련 붕괴돼서 서방의 자유를 맛봤잖아요. 그걸 지키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침략 전쟁인데 러시아. 그렇죠. 러시아 침략도 근데 러시아 편을 든 사람이 너무 많더라니까. 유튜브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이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이 쇼든 뭐든 직접 군복을 입고 전쟁 결사한다는 의지를 보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보통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공격하면 3개월에서 뭐 빠르면 3개월. 한 달만 무너질 뭐 무너지 끝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제가 유일하게 이 전쟁 우크라이나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 절 거예요. 미리. 네. 예. 그래서 사실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미국과 나토의 최첨단 무기 테스트장이 되었습니다. 테스트장. 최첨단 무기를 다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월남전 비슷하게 됐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그보다 더 하죠. 더 쉽죠. 그다음에 이번 전쟁의 특색을 보면 군인이 파병이 안 되잖아요. 파병이 안 되죠. 전부 첨단 무기, 위성에서 다 보고 최첨단 우주 전쟁을 테스트한 거예요. GP로. 그렇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뭐 저번에 방송한 초기 우주전에 그냥 위성에서 다 뭐 감찰, 정찰 다 하고 좌표 찍으면 뭐 모든 무기가 때리는 거예요. 좌표가 우주전 아닙니까? 우주전. 그렇죠. 예, 위성에서 하는 겁니다.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잼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쟁 질질거 뭡니까? 러시아 붕괴돼요, 이거. 그래 보십시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잘못하면 붕괴된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침략을 해서 한 달이나 3주 점령을 하거나 이랬으면 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다 봅니다. 그래 보십시오. 예, 그 다음 북한도 우리나라를 침공했다 보고. 예. 저는 그렇게 이제 최고급 정보를 받았을 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고. 아니,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가 뭐 질문인데 이것이 나타난 결과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 선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시사점인데. 저는 이제 보는 거는 이제 한미동맹 강화되고 있고 그 속에서 한미동맹은 강화해야 되고 이제 사실 이 전쟁은 미중 패권 전쟁이죠. 미 패권전쟁 연장을 보십니까? 예, 패권 전쟁인데 여기 핵심은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보다가 대만이 더 소중합니다. 그랬군요. 예, 대만의 TSMC라는 반도체 회사는 미국 군사 반도체의 90% 이상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파워나 모든 면에서 미국 입장에서 대만을 무조건 지켜야 되고 중국 입장에서는 세계 패권을 먹으려면 대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한 구소련은 한 영토 있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대만과 중국도 하나의 중국을 하잖아요. 북한과 우리 비슷한 상황이에요, 다 이게. 그렇네요. 3세트. 예, 세트가 똑같아요. 3종. 그래서 세트. 이제 제가 재작년부터 분석하고 또 이렇게 고급 정보를 받은 거에 의하면 사람들이 전쟁 안 난다 그랬잖아요. 전쟁 났잖아요. 글쎄, 그거 다 안 난다 그랬어요. 예, 지금까지 전쟁 안 난다 그랬지만 났습니다. 자, 그 개때는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중국이 대만을 치고 북한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럼 3세트네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대만, 중국, 한국, 북한. 3종 세트. 딱 그렇습니다, 상황이. 다 그거 대립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이야, 그 좋은 분석이죠. 예, 그래서 이거 뭐 제가 방송 1년 전에 했어요. 이런 분석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전쟁이 날 거라 저는 봤고. 근데 이제 결국 러시아와 이제 미국과 나토가 최첨단 무기를 공급하면서 러시아의 뭐 장군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지도새도 모르게. 그러니까 푸틴이 화가 나니까 핵 쏘겠다고 막 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푸틴이 종이 호랑이라 재래식 무기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그러니까 못하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못한 거고 북한도 남침을 못했죠. 자, 그러나 이제 이 시진핑이 양해를 이제 해서 최근에 이제 3연임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1인 독재 추제가 돼서 그 지금 젊은 참모들 보면 전투력이 세요. 미국에 맞짱을 때렸다는데 저는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2025년까지 이거 뭐 어차피 국제관계도 좀 얘기를 해야죠. 말씀하세요. 중국이 대만을 먹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몇번 했어요. 몇 번 잘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해병대나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조금 느슨했죠. 그러나 이제 이 트럼프 이전, 오바마 때부터 사실은 주적이라고 판단하고 준비를 해온 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늦었지만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뭐 제가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영국 정보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양동 작전으로 제주도와 전라도 쪽에 중국의 10만 해병대나 특수군을 파병해서 양동 작전을 할 수 있다. 뭐 제주 4.3 사건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제 세균전 아니면 특수별에서 이거 보고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데 우리 주한미군 입장에서는 대비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맞물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은 대만에 불이 붙고 또 한반도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농후하네요. 저는 농후하다 봅니다. 여기에 대비해야 되는데 대비해야 되죠. 대비. 이정자들 정신 차려야 되겠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역사상 뭐 교수님 알다시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뭐 개방한 것도 아니고 독립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건국도 우리 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국의 미국의 힘에 의해서 다 도움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지금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아니, 우리 이 국제 질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힘은 없잖아요. 그것도 안에 내부 문제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내부 문제 새빨가니까. 그 외부 문제는 미국이 해결하는데 남한 내에서의 이 좌우 충돌, 내전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제일 힘든 거거든. 그렇겠네요. 북한은 미국이 때리면 뭐 1시간 이내면 지구상에 사라집니다. 집안 싸움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집안 싸움이. 여기서 대한민국 내에서 전민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폭동을 일으켜서 공권력을 무력화하면 이건 뭐 미군들이나 이거 포탄을 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제일 힘든 건데 이게 지금 막바지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핵과 미사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 경량화돼 있고 대한민국의 이제 좌파들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면서 동가 조직이 최강이고 얘네들도 지금 물러나서 내년 총선에서 지게 되면 다 죽어.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그렇고 제재 압박은 계속 심해지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뭔가를 해야 되고 이게 맞물려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도화선이 지금 5월 달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보긴 게 엊그제 이제 민노총 한 명 자살했잖아요. 불신 자살. 불신 자살. 죽었잖아요. 5월 2일 날. 하하, 큰일 났네. 이거 뭐 작년에 제가 여러 번 방송했지만 이태원 참사에서 남바 이제 2차전이 되네요. 이제 이태원 참사는 불특정 다수를 이제 해결할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한 거 아닙니까? 불신을. 그러니까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왜 강원도일까가 상당히 퀘션 마크입니다. 산불이 이건 좀 빗나가는데 산불이 전국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그건 뭐 제가 분석 방송 여러 번 했는데 딱 의심이 들어요. 우리. 저는 그게 이제 신호다. 남북 간에 준비됐다는 거. 박은영이가 이태원, 산불, 민노총 뭐 이렇게 세트로 1, 2, 3로 착착착 가네요. 그렇죠. 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5월부터 내년 총선까지 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저는. 윤석열 또 벌어지네요. 산불이 아니고 또 뭐 공장이 폭파돼 타이어도 폭파됐잖아요. 불나고. 지금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시작에. 쟤네들이 이제 전면전이 시작될 거라고 보죠. 이제 그런 거고.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잘한 게 지금 이제 이 자유의 나침판 부분 아까 내 얘기하다 넘어왔는데. 그 일본 문제 또 한번 좀. 자유의 나침판. 저는 그렇습니다. 이 뭐 워싱턴에서 이제 그 의회에서 연설 내용을 보니까 자유의 나침판이란 얘기를 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함께 손잡고 전쟁도 불사하겠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아 그렇게.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도 인도적을 넘어서 무기 지원이나 뭐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잖아요. 아니, 중국에 대해서도 한 말 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북핵을 제재하지 못한 책임을 중국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어떤 불의한 세력, 자유를 파괴하거나 침범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전쟁도 하겠다.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 때문에 대만 지난번에 대만 방문한 그 펠로시 의장, 미국의 그 하원 의장이 우리나라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못 만났잖아요. 제가 그걸 굉장히 비판했는데 오래 들으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딱 선을 끊더라고요. 중국에 한 말 하고 그런 게 참 우리가 볼 때는 다행이라고 봐요. 그거 안 하면은 죽죠. 그러니까 경중안미 뭐 경제는 중국하고 안보는 미국하고 이 양다리 이제는 안 된다는 걸 안 돼요. 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전부 미국으로 돌아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든 뭐 첨단 다 이제 경제와 안보를 같이 가겠다. 그럼 결국 미국의 생각은 세계 패권을 중국을 붕괴시키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중 간에는 군사 충돌만 없이 전쟁은 하고 있죠. 무역 전쟁, 경제 전쟁, 모든 전쟁은 하고 있지만 군사 충돌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다. 그거와 더불어 보충하자면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을 다 빼놓아야 들어가니까요. 그럼 일본 기업도 빠져나간 지가 10년 넘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도 뭐가 미련이 있는가? 아직도 몇 개 기업들이 그게 그냥 어떡하니 그냥 박혀가 있어요, 지금. 이거 제가 방송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제가 재작년부터 했던 방송이에요.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이제 특히 삼성전자 아직도 그거 붙어 있어요. 미국의 기업들 제조업이 거의 90% 이상 빠져나왔어요. 다 빠져나왔어요. 일본도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빠져나와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아직 남아 있다니까. 이 상황이죠. 그러니까
신세계가 사드 제공했다 그래서 박살 났잖아요. 롯데도 박살 났잖아요. 롯데. 롯데가. 그래가지고 롯데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데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얘기하는데 문재인 때문에 이게 지적됐던 거예요. 아, 문재인 때문에. 문재인은 진짜 이거 사형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지금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제가 볼 때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특이하게 이제 보통 대통령이 취임하면 최전방을 갑니다. 국군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근데 누가 코치를 했는지 안 가는 게 죽을까봐 안 가는지 뭐 겁을 내는지 이상해요. 안 가는 거.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보고, 최전방에 우리 국군의 사기차 좀 갔다 오고, 또 잘한 거는 또 안 하던 일은 한미연합사를 방문했습니다. 당선하신 분에도. 이건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한 거는 두드러지게 잘하는데 못하는 건 또 이상하게 안 해요. 이런 게 조금 이제 아쉽고,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제, 그제 해가지고 한일 정상회담. 기시다 총리 만난 거요? 예, 기시다. 뭐 저는 뭐 상당히 발전적이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잘하고 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생각이 그렇다면 진짜 박수를 쳐줘야 되고.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훈련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압박이 컸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압박을 넣는 거예요. 미국에서. 옛날에 그 박정희 정부가 들었을 때 한국하고 일본 양쪽에 국교 정상화하라고 엄청나게 미 국무부가 압박을 넣었어요. 그때도 이번에 지금 뭐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고, 북한은 지금 핵과 미사일이 최고조로 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이제 세계 자기가 캡틴이 되려고 세계 1등을 하려고 지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한일 간의 관계가 좋아지면 너무나 좋아지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편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이가 나쁘니까 이게 이제 반일은 전부 좌파들의 공작이잖아요. 그 가끔 전략, 김일성 가끔 전략. 북한에서 놀란 게 한일 관계를 갖다가 하면 약한 쪽 각근을 떨어뜨리면 이게 각근이 가시 홀랑 날아가면 한국이 고립된다. 그렇죠. 그런 생각했는데 더 단단해지니까 제일 긴장한 게 지금 북한. 저는 뭐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하고 중국이 둘이 맞짱을 뗀다, 전쟁을 한다. 저는 일본이 이긴다고 봐요. 1대1로 붙어도. 그래서 이 최첨단 우주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러시아처럼 재래식만 갖고 있냐. 그동안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을 건데, 이거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최첨단 무기는 일본이 앞서 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인다면 저는 일본이 이길 걸로 보고, 그러니까 이제 한미일 군사 동맹은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인도 태평양 핵심이죠, 핵심. 그래서 이거를 강력하게 지금 밀어붙인 것 같아요. 저도 거기서 보충성을 든다면 지금 한국의 위상이라든가 이 미국이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나토도 그렇고. 왜냐하면 두 가지를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의 그 탄약이라든가 무기가 어느 정도 빨리 이제는 유럽에 가느냐, 그런 변수고, 탄약이라든가 무기. 그 다음에 대만하고 문제 때문에 일본하고 중국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그럼 한국의 입장이 또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본도 한국에 대한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수가 일본의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이 강화될 것 같아요. 미국도 한국에 대해서도 기대감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꽃놀이 패라면 좀 뭐 하지만은 우크라이나든가 대만 문제를 통해서 한국이 잘만 하면은 이 기회로 더 우리의 영향력이라든가 국제적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외부적인 겁니다. 내부는 뭐 따로서. 그런 기회가 왔다고도 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안죠. 안다고 알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최고의 기회가 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위기가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근데 이제 역대급의 이제 기회가 오고 있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서 그런 브리핑을 받지 않았겠나 봅니다. 탑 시크릿들을. 친과 동시에. 친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좀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 비판하는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미국 막 손잡고 저러고 있다, 지살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큰 틀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잘하고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정보들이 새어납니다. 아무리 비밀이라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정보를 취합해, 그런 자료를,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는 분석하면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들은 벌써 나와 있어요, 대강.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고 이제 발톱을 드러냈고, 미국은 절대 거기에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소련처럼 전쟁을 안 하고 붕괴시키면 가장 좋죠.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이 다 빠져나오고 일본 기업도 빠져나오는데 우리만 지금 그 질책되고 있다가 지금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근데 나오고 있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주차 얘기를 했는데 이 전쟁의 이번에 핵심은 옛날에는 이제 에너지였습니다. 석유. 근데 이제는 반도체예요. 반도체. 반도체에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과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좋죠. 일본 첨단.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가야 되고 이게 윈윈만 되면은 세계 패권은 다시 미국이 가져간다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 지금 어수선할 때 쳐야 되잖아요. 미국이 준비가 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영국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 특수군을 내보낼 거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발빠르게 지금 대응을 한 게 올 초에 미 해군선 장성이 우리나라 와서 조선 배 만드는 3사를 다 점검하고 갔습니다. 그 왜 그러냐? 미국에서 이 조선소들은 뭐 항공모함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또 많이 이게 시스템이 낙후돼 있나 봐요. 근데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을 붙었을 때 가장 큰 게 해군력인데 이 병력들을 실어 나를 군함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항공모함은 많은데 쉽게 말해 항공모함은 있는데 수송선. 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군함. 뭐 그것도 되지만 군함. 전함 구축함 같은 거. 그냥 작은 배. 재래식 전함들. 뭐 최첨단이지만 어쨌든 작은 군함들. 그래서 우리 조선 3사가 이걸 오다를 내면은 배를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하와이 쪽에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라도 한국에서 만들어서 그렇다면 미국 시스템이 그렇게 잘 안 된대요. 지금 작은 군함을 막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그래서 이걸 점검하고 왔고 이게 잘 되면은 우리 조선 3사는 대박이 나겠죠. 이거 주식 사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무기 체계나 그다음에 탄약이나 뭐 이런 거 다 점검하고 왔다는 겁니다. 우리 미국 사이즈하고 맞게 됐잖아요. 그게. 우리는 이제 US 미국 사이즈하고 시스템 우리 시스템 갖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뭐 전문 용어들이 있는데 USA 스펙이라 그러고 이제 나토는 나토 스펙이라 그럽니다. 이제 시스템이 위성에서 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특수를 누릴 수 있다. 근데 그거하고 좀 여기 제 말씀드리시면은 방산도 지금 폴란드에 대박이 터뜨렸는데 내부에 노조 문제인데 오늘 이제 칼럼 보니까 이 방산이 해가지고 시식한다고 오고 몰리는데 방산에 노조가 들어가면 민노총 같은 악성 노조가 들어가면 이 방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10월 말에 11월 달에 우리 화물 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때려잡았잖아요. 잘했죠. 그 노조 문제 좀 어떻게 좀. 그거 뭐 일단 넘어가기 전에 그 이제 한일 관계 아까 매듭을 다 못 지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일본 방문했을 때 이제 지소미아 연장했잖아요. 이게 이제 합의가 다시 살아난 거죠. 이제 중재됐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북한에서 미사일 쏘을 때 어디로 날아가는지 우리 국민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경보를 내려야 되는데 일본이 더 빠르다는데요. 일본은 군사위성이 5개 이상, 7개 이상 있어요. 우리는 군사위성이 없어요. 위성에서 정확하게 이 좌표를 찍어야 되는 거야. 미사일이 쏘가 날아가는 거를. 그러니까 큰 문제였던 거예요. 이거 제일 큰 문제가 윤석열 정부가 이런 홍보를 못 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전방에 있는 그것도 좀 뭡니까? 수색하고 감시하는 거 다 뭉개버렸잖아요. 다 뭉개. 그래서 이제 이거 빨리 한 거 되게 잘한 거고, 요번에 이제 와가지고 이걸 더 강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이제 G7에 초대받아가면 이제 한미 동맹, 한일 동맹이 돼 있던 게 한미일 완전체가 저는 발표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 한미일 군사 동맹 쪽으로까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가야죠. 지금 훈련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죠. 미국은 타이틀만 없지, 그죠? 타이틀만 군사 동맹이 없는 건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일본이 자위대니까 군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 지금 문재인 정권 때는 미군과 자위대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같이 훈련했고 대만도 미군과 같이 훈련했고 우리만 안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이 전쟁이 났다 그러면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하면 이 한반도는 일본이 가져가는 겁니다. 미국은 영토가 필요 없다니까요. 중국이 붕괴되더라도 뭐 우주항공통신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 전쟁에 참전 다 주는 거야. 참전한 국가한테.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중요한 이 시점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한미일 군사 동맹에 대해서 확실히 할 거다 보고 핵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최근에 이제 했던 그 군사 훈련이 자유의 방패 훈련입니다. 한미 우리 연합 군사 훈련이. 이 훈련은 그동안의 방어 훈련을 넘어서 북한이 도발을 징후가 있을 때 선제 타격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선제 타격 후 들어가는 안정화 부대까지 훈련을 했습니다. 자유의 십자군이네요. 자유의 십자군 삼각동맹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로 때문에 한일이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네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도발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실제 친일파는 북한 김일성하고 문재인이야. 거기서 이 하도록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 친일파는 그렇죠. 일본이 무장할 수,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점점 만들고 헌법도 개정한다 그러잖아요. 북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이거 싫어하는데 일본은 못 믿었기 때문에 2차 대전 원조 때문에 이게 1등 공신은 북한하고 문재인입니다. 북한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한일이 가까워진 거는. 맞습니다. 저도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엄청나게 파괴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동맹이 되면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남한내의 문제다. 정부 세력들 어쩔 겁니까? 이거 청소 못하면 이거 못하면 꽝이다. 이걸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내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이제 어떻게 하느냐 윤석열 정부의 그다음에 국가의 운명이 달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노조 문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민노총 현직 전직 간부 4명이 지금 경찰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노총 그 지휘 보면은 북한의 주의 주장하고 어제 했으면 오늘 구호가 나타나는 게 많았잖아요. 뭐 옛날처럼 모르스보 딴딴딴 뭐 간첩 전선이 아니라 요즘은 대놓고 인터넷에서 그냥 싸요. 그 글을 올린다고 뭐 우리 민족끼리나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대로 그 다음날 그대로 해요. 참 기가 차네요. 대놓고 한다니까. 그 노조 목적이 뭐예요? 그럼 노조 목적이 정치 투쟁입니까? 아니면 웃기네. 아니 그 그 지령 받고 간첩 다 드러났잖아요. 그 민노총 밑에 당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저하분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민주화 세력을 지금도 민주화라고 믿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는 그게 북한의 조선 인민민주주의고 민주화 탈을 쓴 위장 세력이다. 위장 공산주의다 보는 거잖아요. 자, 이제 노조가 그런 겁니다. 노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작년 8월 15일 날 서울 한복판에서 민노총에서 통일 그 무슨 선언문 낭독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지적을 했죠. 저 국보법 위반이다. 그래서 고발을 하나도 안 해. 그래서 자유한국 오상종 단장 보고 같이 하자 해가지고 기자회견 고발을 했습니다. 그게 올 1월 달에 이제 첫 수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제주 간섭단 사건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압수수색을, 우리가 이제 고발한 걸 가지고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거죠, 조사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는 민노총이 저렇게 압수수색을 강제로 세게 못했어요. 노조 눈치를 봤던 거죠. 그 차이가 윤석열 정부한테 이거 검사 출신들 많은데 검찰 공화국을 하지만은 이런 민노총에 압수수색 들어가서 한 것은 그전 우파 정부보다 낫다. 잘하는 거죠. 그거 정착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외교 안보도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어요. 민노총 출신 눈치나 보다 하다가 말았잖아요. 이랬지. 하다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은 노조 문제 정면으로 돌파해야죠. 불법 노조 해산시켜야죠. 그죠? 정면 돌파해야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불법 파업한 사람은 벌금을 때렸답니다. 그래서 파업한 일본의 그 노총들 있잖아요. 결국 거기서 손을 들어버렸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거 끝까지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빨들이 지금 노란봉투법을 노란봉투법. 그래서 이제 그 손해배상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외교 안보, 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문제는 지금 뭐 국제 문제와 문재인의 망쳐놓은 거 어쩔 수 없고, 그러나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집안 내부 청소를 문단속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조 문제, 이제 북한의 그 주체 사상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 중심. 주체 사상의 핵심은 사람 중심인데 이 사람 중심의 사람의 핵심이 뭐냐? 노동자 농민입니다. 농민들. 그때 있잖아요. 자, 노동자 농민이야. 사람 중심이라 했는데 이 사람이 노동자 농민이야. 딱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좌파 노조가 득세하니까 이 공산화됐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눈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번에 뭐 전쟁을 하거나 폭력을 해서 공산화하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먹어가면서 합법적 공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대로 들어가면, 이제 자고 나면 통일된 겁니다, 공산화가. 그 87 체제라는 것이 민주화가 공산민주화로 가는 길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민주주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전두환 대통령은 뭐 그 바로 물려받았으니까 성과가 있었을 거고 예. 이제 노태우면서 무너졌잖아요. 예. 실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는 김대중과 노무현이 다 장악했다. 그래서 민주화가 완전히 헌법 위에 군림하게 된 거죠. 예.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믿고 있으면 나라 망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고령화 세계 1위입니다. 서울에도 고등학교 가요? 폐교를 해요. 사람이 없어서. 국민학교도 폐교당하고요. 서울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까지. 그러니까 뭐 지금 내년에 교사 몇백 명은 못 뽑고 인원이 없어서 더 심각한 건 뭡니까? 뭐 100%가 이 조선적인 초등학교가 있대. 100%가. 그다음에 뭐 30%, 50% 뭐 해가지고 이 지금 뭐 이 조선족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호호. 아니 그럼 조선족이라든가 이슬람 쪽이 들어오면은 대한민국 이거 당군의 자손은 피가 바뀌어 버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대로 가면 어차피 인구 절벽이고 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하느냐. 사람이 적어 인구가 타라면 안 타면 어차피 망해요. 이대로 가면. 그다음 안보 뭐 국가가 뻔한 공사나 되거나 망하거나 두 개 와 있어요. 운명적으로 지금. 아니 그러면 아까 방산 수출 한다고 얘기했는데 방산에도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지 절차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방산의 노조 방산의 노조가 들어갔을 때 윤석열 정부가 허허허 삼성 노조 만들듯이 그거 하라고 이렇게 어떻게 그게 좀 어렵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노조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방송했는데 국방부에도 국방부 노조가 있더라고. 내가 놀래버린 거 아니야? 그게 공무원 노조의 재판이네요. 그러니까 야, 이제 마음쪽 들었네. 예, 뭐 이 노조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 노조 가입이 안 되는 게 기업에서는 이제 총무직, 회사 관리직.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전공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전공도 해산시켜야 되는 거죠. 해산한테 못 지키고 있잖아요.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정부 공무원 노조, 교직원 노조, 정교조, 전공노, 그다음에 경찰 직장 협의회 다 없애야죠. 국방부에서 그럼 지휘관들도 투표를 뽑는다 하겠네요. 노조 조합원들이 뽑겠다 하겠어요, 지휘관들을.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그 현수막이 걸린 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방산기업에 방산에 노조가 들어가면 방산은 이제 끝난다. 그런 우려스러운 칼럼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이제 그 카이라 그러죠. 이제 카이, 그래서 카이 맞습니다. 우리 방산 그 업체들 문재인이가 망가뜨리고 접수하려고 별짓을 다 했죠. 아, 그런 문재인 정권 때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방위 산업 그러니까 이제 전술 핵을 못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갖다 놓으면은 이거 당신 이거 탈취해가지고 북으로 기밀에다 뭘 탈취를 하든지 무용지물로 만들면은 북한에 주는 거고 이제 그 핵미사일을 전술에 갖다 놨는데 위치가 알면 북한에서 때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못 믿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그래서 핵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이제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 있는 핵잠수함이 다니면서 싣고 있다가 언제든지 때리면 되는데 또 뭐 그가 시비한 놈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지금 이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거는 한미동맹, 한미일 군사동맹, 외교 문제는 잘하고 있다. 이거 박진 장관 칭찬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문제다. 국내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끄럽기만 시끄럽지 별 성과가 없어요. 그냥 법밖에 또 모르잖아요. 그 테두리에서 노란 물이 한동훈이가 똑똑하고 영어는 잘하는데 노란 것이 법제이거든요. 말하자면 다른 분야는 몰라요. 4.3에 대해서도 뭐 일반 재판 직권 재심하겠다고 이런저런 하다가 큰 비판을 받았는데 법밖에 모르는 검사 출신인데 이 시야가 좁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걱정스러운 게 이제 서울대 법대 나오면은 다들 인정하잖아요. 최고라고. 그다음에 이제 사법고시 패스하면 또 영감님 하잖아요. 근데 평가를 전혀 안 받죠.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뭐 어린 나이에 타이틀에 어린 나이에 영감님 소리 듣고 이렇게 존중만 받아봤거나 그러니까 사람이 남한테 고무풍선처럼 빵 부풀어지는 거예요. 뭐 베풀거나 주고 이런 건 아니라 받기만 받아봤단 말이에요. 줄 줄을 몰라. 어깨가 한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게 저는 이제 6.25 전에 박헌영이가 자기가 그 남조선의 공사나 남도당을 통해서 다 세력화해서
우리가 남침을 하면 예. 그때는 이제 인민봉기라 그랬습니다. 예, 전민봉기가. 예. 인민 똑같은 말이에요. 예. 인민봉기를 이렇게 해서 공산화가 한방된다. 예. 근데 안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간첩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79년 10월 26일 이후에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전민봉기 선언했잖아요. 예. 그래서 내란 음모죄로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때 5.18때 구속됐잖아요. 5.18 때. 예. 그래서 전민봉기를 하라고 했는데 다 차단되고 성공한 게 강주 5.18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네. 자, 근데 지금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면서 동가 조직이 역대급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요. 북한도 그렇고. 예. 그래서 얘들이 이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는 이 체제 전복을 깨할 거다. 이러면 윤석열 퇴진을 외치지만 예. 반드시 체제 전복을 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대비를 못하면 본인도 불행하고 예. 국가도 불행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짜 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통해서라도 간변 조직을 만들고 간변 단체를 만들고 조직화 세력화를 했습니다. 중앙정보부단으로. 그렇죠. 예. 근데 이 정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란 물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인사 문제거든요. 자기가 그 술 마시거나 목욕탕 가거나 그 서울 법대라든가 검사하거나 뭐 사실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서울 법대라든가 사실 검사한 사람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로 정치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우주에 빠져있어요. 아직도 많이 나아졌지만 행동하는 거 보면 알잖아. 이렇게 거시되는 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무총장으로 검찰총장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자체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국가를 다스리는 최고의 지도자로서는 자기가 모르는 분야 또 뛰어나다 하는 분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좀 다르더라도 자기 똘만이 아닌 사람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문제예요, 지금. 지금 이제 한간의 시중에 떠도는 얘기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좋아하고 해서 술 친구, 형님 동생 하는 사람이 한 2,000명 된다 그래. 그 목욕탕 친구도 있죠, 또. 예, 어째 그 사람들로 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꾸리고 있다는데. 그거 사실이라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고. 초중고등학교 동창들. 예, 어쨌든 국민학 동창까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많은 이야기 나오는데 또 그다음에 이제 내년 총선에 검사들을 대거 출마시킨다 그러는데요. 이러면 망해요. 검찰공화국인데 안 그래도 검찰공화국인데. 그러면 이거는 빨갱이들한테 먹잇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비판을 받는데 그렇게 국회의원은 공천에 간다? 이거는 일반 국민들한테 저는 엄청나게 저항이 다를 거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재판 한번 받거나 검찰 조사받아 판검사 만나면 되게 기분 나빠하잖아요. 싫어합니다. 아니, 그 요번에 공천 문제 누구야? 태영호 녹취록인가 뭐 이게 했는데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공천에 개입한다는 소문집을 퍼졌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김영삼 다 공천을 다 한두 개 굉장히 심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뒤끝이 다 안 좋았어요, 선거할 때. 그러면 여기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공천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났는데 벌써 선거는 다 가고 있고 지지율은 지금 안 올라가고 있고 박스 때문에 지금 머물러 있고 이건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저번 달에 이제 산불이 38군데 일반 방화가 12군데 한 50군데 불이 났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핵과 미사일, 탄도 미사일이 NLL 이남으로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서 5월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제가 올 1월 달부터 제주도 가서 자유문화재하면서 전국 투어를 지금 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됐다고 무장해제한 부신데 안 돼요. 쟤네들 반드시 체제 전복을 깨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지금 이제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 여기를 이제 걱정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핵심들은 이제 간첩들을 많이 잡아야 됩니다. 빨리. 지금 잡고 있는데 아직도 아직 못 잡았다 그러네요. 일망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숙사 속도가 늦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잡더라도 김명수가 아직도 대법원장에 있으면 이게 못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검사들 내에 빨갱이들 있잖아요. 이 청소해야 돼요. 그 김일성 장학생도 또 있잖아요. 김일성 장학생. 이 부분이 지금 안 돼서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노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법 노조, 정교조, 전공노, 그 다음에 경찰 직장 협의회는 노조라 못하니까 협의회를 한 거예요. 이거 없애야 돼요. 이거 없애야 되고, 지금 핵심으로 있는 거 다 없애야 됩니다. 불법 노조는. 그러니까 강공 드라이브를 저는 걸어야 된다고 봐요. 얘들 어차피 그 사생결단하고 나올 겁니다. 이명박 때
그 경찰 버스가 150몇 대인가 불탔습니다. 허허. 온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폭력 집회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래요. 무식한 사람들 중에는 아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검찰이 공권력을 잘 써가지고 절대 안 당한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야. 공권력을 가장 잘 허무는 게 누구냐? 좌파들 아닙니까? 사람을 죽여가면서 공권력을 허문다니까요. 아니 시체가 누가 죽으면 이걸 가지고 와. 그게 대구 폭동도 있었고 제주 4.3도 그렇고. 그 이걸 경찰 주겠다, 군인 주겠다, 유엔 버뜨리고 그렇잖아 지금. 그러니까 타겟이 됐어요. 자,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 독재자. 자,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자. 아, 그러네. 타이틀이 하나씩.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봐요. 국가를 위해서. 검찰 독재자. 인기가 아니라, 자, 어차피 지금 칼을 들이댔기 때문에 붙어요. 여기서 협상을 하면 퇴진 이후도 본인은 구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잘못해서 내년에 부정선거나 문제가 생겨서 총선 지잖아요. 그 식물 대통령 되는 거예요? 식물을 떠나서 저 그 빨개 좌파 그 국회의원 누가 안민생가 뭔가 했어요. 윤석열, 김건희 구속된다는 말. 탄핵도 구속된다 그랬죠. 구속. 예. 당연히 구속되죠. 그러니까 그 말 사실이라니까요. 박근혜 대통령도 무너졌는데 콘크리트 30% 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지가 뭐 정치를 하는 게 넘어서 국가를 지키려면은 진짜 애국 세력들을 윤석열 정부가 키워야 돼요. 그다음에 통합시키고 뭉쳐야 됩니다. 이 얘기도 들어야 됩니다. 그거하고 제가 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야당의 그 대응책인데 야당이 이제 지난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해가지고 맞불로 당선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간호법이라든가 해가지고 법안을 막 엉터리 법안 악법을 막 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는 검찰 독재 대통령이다. 그렇게 오감이 씌운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참 제가 이제 답답한 게 윤석열 정부에 사람이 안 보여. 참모들이 안 보입니다. 이거 지만원 박사 지금 뭐 옥중에서 서신을 쓰고 지금 지만원 박사 우리가 이제 빠른 사면을 위해서도 뭐 노력하고 있는데 분석을 깜빵에서도 잘하고 계세요. 예리하게. 진짜 이 전쟁을 할지 모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구속하고 수사는 잘하는데 이 전쟁을 할지 몰라요. 좌파와 법이 정치는 아니거든요. 그 정치 한 영역 아닙니까? 언어부된 법이.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이제 앞 보는 사람, 앞 안 보이는 사람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안 보이는 사람 이긴다 그러잖아요. 앞에 안 봐.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워. 자, 근데 빨갱이들은 어떻습니까? 체면 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공격을 하잖아. 거짓말도 뭐든.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신사적으로 법 따져서 대응한다?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만 딱딱딱 포장해서 딱딱 국민들한테 이게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을 장악 못한 것도 문제죠. 대통령이나 권력을 잡으면 군사혁명이나 모든 현안 언론사부터 장악하는 겁니다. 원래는 홍보수단을 빵점에 빵점 시켜 말하면. 그렇지. 자, 유튜브 그 많은 우파들이 싸워가지고 윤석열 정부 탄생 1등 공신일 겁니다. 지금 우리도 재작년에 폭파돼가지고 55만 구독자가 유스타운도 아직도 회복 못하고 있어요. 작년에 또 폭파됐어요. 지금 자유미래TV도 간신히 빌려서 하고 있는데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이기면은 지금 6개월째인데 가처분이 아직도 경과가 안 나는데 이런 거 해결해 줘야 돼요. 저 말고도 많은 우파 채널들이 이제 탄압을 받았는데 뭐 진짜 욕하고 가짜 뉴스하면 그거는 처리해야 되겠죠. 없애야 되겠죠. 그러나 국가 국익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더라도 하는 방송은 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유튜브 관리 안 돼. 인터넷 미디어 관리 안 돼. 뭐 우리도 유스타운도 제휴를 끊어버렸어요. 네이버가. 이런 거 지금 좌파들이 다 장악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해서. 그러니까 언론을 장악 못하고 있다. 이거 어쨌든 해야 되는데 검사들 주특기가 뭡니까? 압수수색 해보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정보 있는 거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도 구글 코리아도 저는 압수수색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도 압수수색 해가지고 TV조선 점수 조작한 것처럼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네이버 손 봐야 됩니다. 손 봐야 돼요. 아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인식이 바꿔야 되는 것이 정치를 혼자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네? 여러 사람한테 일을 맡겨야 되지. 근데 내가 어려서는 것이 회의 중에 말이 많다 그래요. 60분짜리인데 혼자 55분 이야기한다. 물론 과장된 거지만은
당신이 뭘 정보를 많이 알겠지. 근데 욕심이 없으니까 말을 막 하다 보니까 잔소리가 돼버린 거야, 이게.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럼 딱 위임해가지고 각 부서를 몇 개 가지고 언론, 사법부 해가지고 역할을 너가 해라. 보고해라. 해서 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두 가지 같아요. 네. 이제 독고다이 성격이 있잖아, 우리가 보면. 네. 독고다이 성격이. 네. 그러니까 이제 참모들이 겁이 나서 이야기를 못 하거나. 그건 말을 못 한다 그래요. 검찰총장 출신이라. 뭐 어쨌든 이제 뭐 독고다이 성격의 검사 출신이니까 우락부락해 보이니까 네. 겁이 나서 아예 몸조심을 하거나 참모들이. 참모들이 막, 너랑, 지금 못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스타일을 고치지 않으면 또 그런 사람들 또 자기 똘마이들 검사 똘마이들 앉혀가지고 뭐 밑에 비서라든가 이렇게 시킨단 말이야. 자기 편하니까 이제 그건 안 되거든. 검찰총장 할 때 이야기지. 예. 큰일이에요, 참. 어쨌든 본인이 지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쌓았는데 이거 안 돼.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뭐 하는 게 카드 유실의 정도야.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싸울 수 있고 제대로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구라고 비방받는 사람들을 저는 대폭 동원해야지 살 길이라고 봐요. 우리나라 거구가 있으면요 무장해가지고 벌써 빨개 애들 많이 죽었습니다. 거구라는 것이 무장한 세력들이 무장단체죠. 성명을 쓰는 게 거구예요. 우리는 언제 뭐 우리가 총칼 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언제 우리가 무장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 쟤네들이 무서운 사람을 거구로 낙인을 찍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간단해요. 거구 리스트 가져와봐 해서 그 사람들 중에 좀 검사해보고, 자질이냐 뭐 이렇게 뭐 정과나 다 보고, 좋은 사람 발탁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가만히 있으면 돼, 본인은. 다 싸워줄 거 아니냐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대로 프레임 전쟁을 할지 몰라요. 쟤네들은 프레임을 벌써 검찰 독재자로 프레임을 덮어씌워서 가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쟤네들의 민주화는 가짜 민주화라는 판을 깨버려야 된다. 맞습니다. 민주화 판을. 이 프레임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대표를 맡거나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근데 자기 말 잘 듣는 김기현이 말 잘 듣는 같이 자기 서울법대로 해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들 걔는 판사고. 그러니까 판사 출신들. 지금 문제는 이제 간단하잖아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민주화 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했는데 김대중파와 김대중파와 김영삼파가 지금 민주당은 김대중파, 지금 국힘은 김영삼파 아닙니까? 김영삼 세력이에요. 그 누가 다 장악한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민주화 판 안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100번 없습니다. 민주화 이기는 그게 무조건 쟤들이 이기는 거야. 그렇잖아요. 쟤들 판이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판이 잘못됐다고 싸우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가짜 민주화라는 게. 이 프레임 전쟁 판을 엎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걸 전혀 못 받아치는 거야. 오히려 뭐 김재원이나 태영호 같은 사람이 떠드니까 또 이지민을 해가지고 입을 꼬매버리잖아요. 이번에 그 태호 의원하고 또 김기현 씨 뭐가 잘못된 게 뭐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뭐 저는 잘못한 데 없다고. 당원증 뭐 6개월 1년 뭐 정지시키려고 한다 그러는데 지금 막 기록 보고 나올 거. 근데 이제 김재원 의원 처음엔 잘했는데 왜 그걸 또 사과하고 사과를 왜 해? 그 내가 볼 때 김재원 의원 그 최고위원은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뭐 그럴 바에는 저는 무소속으로 그냥 그 고향에 가면 당선돼요. 뭐 공천에 연연해. 근데 이렇게 되면 2024년 총선 결과 저는 장담 못 한다 보거든요. 어쩝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김재원이나 태영호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른 말을 스피커 쓰잖아요. 이걸 징계 입을 닫아버리면 이 전쟁 집니다. 그러면 무너져요. 그럼 5.18 또 이제 카드 할 텐데 5.18. 그러면 윤석열 끝납니다. 야, 그래 보십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큰일이네요. 인기 못 채운다는 사람들 많아요. 탄핵받는 말도 있어요. 지금 잘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골수 30% 지지층을 가지고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 뭐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사람 다독이거나 격려 전화도 없어요. 자기가 아니라 참모들이 연락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니, 정광 목사한테도 전화가 왔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웃기는 거예요. 이건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좌파들은 국민을 팔아서 국민의 이름으로 이제 폭력 집회를 시작하고 검찰 독재 정권 타도를 하면서 사람을 죽일 거예요. 점점 충격파가 큰 걸로 갈 거라고. 그럼 뒤집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면 그 이태원 참사 보고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태원이 1회전 아닙니까? 그 다음에 2회전에 화물연대, 1차전 그렇죠. 뭉개졌고,
3차전이 산불로 해가 했잖아요. 예. 타이어 공장 불나고. 그 다음에 4차전이 5월 2일 날 민노총 자살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5차전이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1, 2, 3차는 보기 힘들고, 예. 작년에는 이제 민노총이 파면 화물연대가 한 거는 예. 흔들어 본 거죠. 한번 맛배기로, 간보기로 들어왔네, 한번. 흔들어 본 테스트. 거고. 예. 현 정권이 얼마나 의지가 있는가. 그렇죠. 이런 한번 힘자랑 이제 건드려 본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안 흔들리고 뭐 이명박이처럼 눈물 찔찔 짜고 그게 아니라, 이거 법과 원칙과 달겨들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발 물러선 거죠. 물러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좌파들의 혁명 수단이 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주최장사 또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태원 참사는 저는 뭐 바로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제일 먼저 얘기한 겁니다. 우리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그거. 근데 수사하다가, 아니, 제가 참, 윤석열 그 방송 보고. 리더십에서 아쉬운 게, 당신이 직접 이태원 가가지고 그 현장 봤잖아요. 진두지 하다가, 왜 동남아시아로 빠지느냐고 마무리 지어야지. 난 제일 그게 못마땅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마약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 그거 아시죠? 나 그 열나더라니까, 그거 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깊이 들어가면 북한에 개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분석을 다 했는 방송인데 네. 지금 뭐 폭파가 돼가지고 자 그렇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산불하고 방화가 한 거는 이건 신호탄입니다. 4차가 아니라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 쏘고 NLL 이남까지 네. 탄도미사일 처음 넘어왔잖아요. 네. 자, 우리 준비됐어, 북한도. 그러니까 남한에 니네, 자, 충성. 니네 뭐 준비됐냐? 신호를, 말로 충성 맹세 못 믿겠다, 이거야. 네. 액션을 하라, 액션을. 그러니까 제일 편한 게 뭡니까? 산불이에요. 뭐 쓱하다 하면 모르잖아요. 타이어 공장도 불렀잖아요, 타이어. 그러니까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쉬운 걸 하는 거야. 관심 우울한데.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거를? 명확하게. 아니, 동시에 불렀잖아요, 그죠? 예, 예. 이야. 그래서 많이 와 있다, 지금 벌써 북한 특수본들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관심이 우울하잖아요. 자체적으로도. 그렇죠. 고정관청. 남파 안 해도 여기서도 노조하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캄보디아 가서도 만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쟁이 있어요, 경쟁. 그러니까 경쟁이 서로 하겠다니까. 간첩도 종류가 많은데. 예. 자, 고정간첩. 급이 있네, 그것도. 고정간첩. 그거 1급이고. 예. 그 다음에 난파간첩. 난파가 그 2급이네. 그 다음에 이제 기생간첩. 그 3급. 김제간첩. 그 다음에 기생. 5860도 급이 있다 그러던데. 급이 있죠. 예. 급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이 양아치, 하여튼. 기생. 이게 파벌이 쭉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생간첩. 자생간첩까지 들어가야 되나. 예. 그러니까 이제 고정간첩, 난파간첩, 자생간첩. 예. 그 다음에 기생충. 양아치. 예. 그래서 이제 개판이 된 겁니다, 이게 나라가. 그러니까 자살률 세계 1위로 가는 거예요. 맨정신에 살 수 없는 나라가 돼 있어요. 아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좀 아쉬운 게, 지금 수사를 뭐지 하다가 미적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책방을 차려가지고 하루에 뭐 책이 뭐 4천 원, 5천 원 팔았다고 해가지고 희망하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박전 수사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탈원전 수사도 그렇고, 또 이제 이재명도 그렇고, 아니 다 이거 순회급들이 뺐다가 넣다가 해가지고 이거 참 국민들 볼 때 보통 열불나는 게 아니에요. 열불나죠. 순회급들 확실하게 깜방에 집어넣는 경우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제 법과 원칙 좋아하시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통합니다. 문제 보세요, 빨개들. 그러니까 양다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눈치나 보고 보여주기 식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래 가면요, 그대로 져요. 자, 제가 그랬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사례가 보여줬잖아요. 5.18 민주화로 받아들이고 했다가 결국은 걔들한테 지금 찍혀가지고, 등에 칼을 꽂혀서, 자, 돌아가시고도 지금 묻힐 곳이 없잖아요. 평생.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평화적으로 갖다 바쳤다가 민주화 세력에게 깜방하고 영창하고 지금 뼈도 지금. 그러니까. 유골이. 그러니까 평생 소송당하고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 자유를 준 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야. 그러니까 청소하지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쟤네들의 위장 전술에 속으면 윤석열은 바보고 임기도 못 채울 뿐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전 난도질 당한다 봅니다. 그러면서 우익들이 봐주겠냐고. 좌우에서 가장 처참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게 역사예요. 우리 역사의 비극이 될 수 있다고. 근데 본인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반국가 세력, 간첩들을 소탕하면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양다리를 안 거쳐야 되네. 안 거쳐야 돼요. 참기름 너무 바르면 안 되지. 절대 안 됩니다. 저거는 당해요. 지금 국힘당 장악 세력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력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친이계가.
한 번이 쉽지 두 번 못 하겠어요? 자, 한 1년 지났어. 2년 다 돼 가는데 국물 없어. 윤석열이 뭐 대통령이 지 말 잘 안 들어. 자기네 뭐 잘 안 챙겨. 다 돌아선다고 두고 보라니까요. 한 번 배신자가 두 번 배신 못 하겠습니까? 아니, 수사를 전부 다 하다가 들락날락, 감옥서 들락날락 하니까, 확실하게 안 하니까, 그러면 사법부가 문제면,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거 저 행정명령으로. 아, 초법적인 권한이 있죠. 아, 김일성 장학생 판사들 잡아내야지, 수사로. 국정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해야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이제 이 정부 돌아서 간첩 잡는 정부를 보자 했더니 잡고 있고. 아니, 사법부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니까 그게. 김명수가 우리법 연구하고 국제인권법 연구하고 뭐 골수 빨개 좌파도 다 뭉쳤잖아요. 김명수가 아직도 대법원장에 있는 한은 잡아 넣더라도 다 빠져나간다 이거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법조인이 그런 단체 만들어서 자식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이처럼 하나에도 안 돼. 그 대신 잡아서 하나에도 해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에도 명분을 걸어서 군 출신들이 이런 사조직 가지면 안 된다 해서 권영희를 지켜가지고 명단 달라 해가 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법이 아니야? 왜 그 법이 있냐고 열불나 정말로. 그러니까 열불난데. 어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윤석열 정부의 약점이 범죄자는 잘 잡는데 간첩 잡을 줄 모르는 거, 빨개 잡을 줄을. 법조계도 이념 전쟁에 약한 거예요. 국가안보관이 이런. 그런 사조직이 법조계도 그런 사조직이 해가지고 인사로 갈라먹게 하면은. 그러니까 공안 검사들을 대거 모아가지고 빨리 연구해서 엮어 넣으라니까 내 얘기는. 그거 털면 나온다니까 먼지가 털면. 나오죠. 그래서 야, 이거 참. 사생 결단을 해야 돼요. 사생 결단. 여기서 잘못하면 본인 또 깜빵 가고.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외국 나가는 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김건희 여사 같이 나가는데 They were too happy. 너무 행복해 얼굴 표정이. 내가 보기엔 그게 아니야. 그렇죠. 심각해. 너무 행복. 얼굴 좀 심각하게 말이죠. 어? 그러니까 너무나 대통령 걸 즐기는 것 같아. 나는 망할 판인데. 나 열나 죽겠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이 국가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이제 심각한 모습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사실이죠. 그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김건희 여사 매번 왔다 갔다 하는데 얼굴이라도 좀 심각하게. 여보 당신 좀 적폐세력 좀 쳐넣어. 그렇게 좀 안방정치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 부채 사상 최대, 가계 부채 사상 최대, 기업 부채 사상 최대, 공기업 부채 사상 최대, 국가 부채 사상 최대. 이건 심각해야 돼. 안보 다 무너졌어. 아, 이러다가 경제 IMF는 못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디폴트 오는 거죠. 국가부도 사태가. 이거 오면요. IMF보다 더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이게 잘못하면 나라 끝장난다 하기 때문에. 수출도 지금 6개월째인가? 적자죠, 계속. 그렇죠. 이거는 뭐 윤석열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문재인한테 똥바가지 쓴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K 방역 때문에 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잡아내야 된다니까. 윤석열 문재인. 문재인이 잡아내야 된다. 근데 옛날에 내 상전인데, 내 의리의 사나인데, 이런 똥개바지 비슷하게 하면은.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조만간에 방송할 게 이제 문재인의 책방. 간첩 접선소인가. 이제 그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심각합니다. 뭐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데 책방을 열어가지고 뭐 5만 놈 다 끌어들이는데 저는 그걸 간첩 접선 장소로 봐요. 5.18 때도 전남대학교 앞에 그 유명한 책방 있었잖아요. 다 책방에 관련돼 있잖아. 간첩 접선소라니까.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이 접속기인데 문재인 책방은 간첩 접선소인가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지고. 자, 교수님 이제 1시간이 넘었습니다. 오늘 뭐 광범위하게 전 분야들을 이렇게 잘한 건 잘하고 잘못된 건 지적을 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 좀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청와대 이전 그 문제도 있었고 또 8.25 때 북한 핵무기를 갖다가 거부하면 또 지원해준다 해가지고 이리저리 서툰 발언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렇지만 올해 좀 3.15 기념식 이후에 이제 스피치 같은 걸 유심 보니까 일본 방문, 미국 방문 보니까 많이 세련되고 좀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정치인, 대통령으로서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좀 안심 좀 되지만은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뭐냐면은 노동연금 교육 이런 3대 개혁 과제라면은 국민들한테 또 미국이라든가 일본에 갔다 왔으면은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가면 왜 이렇게 갑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소통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굉장한 많은 연설과 호소를 했거든요.
그런 점이 좀 아쉽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인사 문제입니다. 내 똘만이라든가 내 검찰, 내 사법고시 이런 서울법대니 그런 인간관계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측근들이 많이 그런 걸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 대한민국에는 우수한 인물들이,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나서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각계의 권위자들을 대통령 특보를 영입한다든지 해가지고 조직을 더 확대하게 키우고, 또 부하들에게 그 역할을 일임을 해가지고 역할을 분담을 맡겨서 그 조직을 더 크게 확대해서 대통령실이라든지 해서 많은 인재를 만나가지고 국가 현안에 대해서 듣고, 또 명쾌하게 법치로 유한한 사람을 구속하지만은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의 반체제 세력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대통령의 직권으로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행사를 하라고 대통령을 찍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이주천 교수님하고 1시간 넘게 윤석열 정부 1년을 뭐 오늘 편하게 토크쇼 형태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보셨고 잘 들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한 가지 주문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국가가 사는 길은 거구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구라고 내몰린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들에게 지혜와 많은 의견을 받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20여 년 좌파들과 싸웠기 때문에 실전 경험이 가장 많아요. 싸워본 놈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거구라고 내몰린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백의종군 싸운 분들이 많다. 대다수다. 뭐 그 중에도 가짜 우파들이 있지만 그 갈라내면 됩니다. 뭐 욕설을 많이 한다든가 뭐 가짜 뉴스를 많이 하거나 뭐 음모론을 하는 사람들은 빼내고 진짜 뭐 국정원 시켜서 조사하면 나올 거예요. 근데 또 국정원도 새빨가니까 좀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거구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는 게 본인도 살고 국가도 살린다 말씀드리면서 윤석열 정부 1년 잘한 것도 많지만 미숙한 게 너무나 많다 말씀을 드리면서 주변에 참모가 안 보인다. 싸울 수 있고 말 잘하거나 어떤 프레임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런 진짜 그런 훌륭한 참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비상시국입니다. 5월달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저놈들은 분신 자살을 가지고 분향소를 만들고 이제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을 준비해서라도 이 난국을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